만족하면서 나가시는 분들처럼 목격을 한 것 같은데요. 뭐 영화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일이 이렇게 낯선 일이지만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관객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뭐 영화 보셨겠지만 상당히 스타일이 거칠면서 그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한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그 들꽃 GV를 맡은 조영각이라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요, 상당히 열정적으로 영화를 만드신 체격도 좋으신데요. 들꽃을 만드신 박세경 감독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요일날 이렇게 오셔서 쉽지 않은 힘드신 영화를 아까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데 할아버님 분들 나가시는데 죄송해서 저들의 하루를 내가 오늘 망쳐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영화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또 이렇게 와주셨다고 생각해서 감사드리고 정말 지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뭘 지지해요? 나가신 분들을 지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는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작년 가을에 부산국제영화제 처음 상영됐습니다. 상영된 지 이제 완성된 지 한 6개월 정도 된 영화인데요. 그 촬영을 보면 이제 겨울 뭐 이렇게 배경인 것 같은데 촬영은 언제부터 진행을 하셨는지. 촬영은 2월 한 달이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1년 조금 넘은 시점이니까. 그렇죠. 네. 네. 완전히 겨울이 아니라 겨울이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풀릴 때. 예. 근데 춥기는 추웠어요. 2월 초가 작년이 좀 추워서. 네. 예, 추웠었어요. 저는 처음 영화를 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거친 스타일로 영화를 만드셨을까. 사실 이제 독립영화에서 이런 이제 뭐 행들들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노숙자라든가 거리의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게 낯선 건 아니거든요. 자주 만들어지는 소재이기도 한데 이제 뚝심 있게 장편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간만에 본 느낌이라서 세계 처음 영화를 보고 이제 만드신 게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에 뭐 어쨌든 시나리오 쓰시고 캐스팅을 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네. 어떻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셨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시나리오를 쓰시고 기획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시나리오를 저는 원래 그닥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냥 일반 40대 남자 정도만큼의 관심밖에 사실은 없고 뭐 그곳이 알고 싶다 같은 걸 보면 분노하고 다음날 술 한잔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연하게 홍대에서 병을 던지는 소녀를 보았어요. 이제 금요일 밤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 병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누군가 또 그 친구한테 병을 더 던져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매우 마음이 끔찍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시 그때 제가 쓰고 있던 시나리오는 경찰 나오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좀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닌 다른 삶을 겪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만나서 이제 거리에 나와 있는 아이들 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뭐 발런티어 같은 걸 하기도 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매우 좋아하게 되고 좋은 의미에서 좀 사랑하게 되고 이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영화를 캐스팅하고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그게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배우들을 매우 좋아했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제가 느끼기에는 매우 기적처럼 나타나준 친구들이었고 그 친구들과 깊게 가까이 좋아하면서 또 같이 서로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정도. 병 던지는 소녀를 홍대에서 만나셨다고 하는데 네네. 여기 취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남동권일 수도 있을 텐데 네네. 그 친구들이 뭐 이제 가출한 청소년들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 친구가 사실은 가출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금요일 밤이었고 그 친구가 제 앞에 저는 이제 혼자 막걸리를 먹고 있었는데 홍대에서 혼자 막걸리를 드셨다고요? 네 홍대 놀이터에서 저는 이분을 영화로 만들고 싶네요. 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병을 하나 들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저로 걸어가더니 병을 땅에 던지더라고요. 깨지니까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계속 던지니까 사람들이 다 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 더 던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비현실적일 정도로 지옥 같은 장면이었어요. 하나만 더 던져, 하나만 더 던져 막 이러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한테는 그냥 매우 충격적인 어떤 순간이었고 어떤 외국분 하나가 먹다가 다 마시고 이 친구한테 갖다 주고 던져달라고 하고 그 친구가 그걸 또 던졌어요. 그리고 또 제 앞에 좀 앉아있다 가더라고요. 노숙자였는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금요일 밤에 병을 던져야 했다면 그냥 거리의 삶이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출 청소년들이라고 자꾸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이미지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영화에서 병 던지는 장면 나오시죠? 그 장면은 사실 이 영화의 이제 폭력성에 비하면 사람을 때리고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해소를 하는 느낌 같거든요. 울분을 좀 토로하고 네네. 뭐 이런 느낌으로 와닿아서 이제 짠하기도 하고 그런데 네. 그런 감독님이 보신 어떤 병 던지는 이미지하고 이 영화 속에서 표현된 것들은 네.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실제로는 저희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제가 원래 썼던 거는 은수가 혼자 병을 던지고 있고 거기를 애들이 찾아가는 거였어요. 둘이 만나서 찾아가서 마지막에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이게 원래 대본 썼을 때 엔딩이었는데 영화가 되게 이제 이기적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한 가지는 저는 한 3회차 정도가 지나면서 실제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그 배우 아이가 그런 엔딩을 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었었고 은수 씨. 예.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또한 그렇게 쉽사리 서로 만나지고 뭔가 나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느낌이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어떤 이미지의 강렬함이 가지고 있는 엔딩을 목격하고 싶었다면 그 과정 안에 들어가서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는 게 저한테 더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중간에 계속 고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는 출발이었던 것 같고 그 안에 아이들을 만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크레딧을 보면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각본 감독은 이제 박석영 감독님으로 돼 있고 각색은 정하담 씨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시나리오 참여인가? 는 여러 이 권은수 배우하고 조수영 배우를 비롯해서 여러 뭐 제작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은 좀 도와줬으니까 크레딧 넣어줄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시나리오 작업을 실제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배우들을 캐스팅한 이후에 배우들하고 같이 이제 각본 작업을 하신 거일 텐데요. 이 배우들을 어떻게 만났고 또 각본 작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완성을 해나가는 과정이었는지 좀. 예, 대본을 캐스팅을 시작할 때는 대본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이야기만 시놉시스 정도만 있었고 대본보다 제가 먼저 준비했었던 건 무엇인가 하면 각 인물들의 전사였어요. 각 인물들의 일종의 독백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독백은 그것이 이제 오디션 과정에서 저희가 본 것인데 그 독백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예를 들어 수양이가 하담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옆에 자기 얘기를 그냥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게 하는 것 같은 이제 자기 과거사를 풀어내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각자 있었어요. 그걸로 오디션을 봤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지금 조수영 권은수 뭐 목당당 한 7명 봐서 5명 캐스팅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진짜 2달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처음부터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한번 보고
됐다. 그렇게 모두는 아니지만 정하단 배우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더 볼 필요가 없다. 꼭 그렇게 생각했었고 시나리오를 저렇게 같이 한 것처럼 쓴 것은 특별히 정하단 배우를 같이 작업을 한 것처럼 썼었던 이유는 제가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10대의 언어를 정확히 모르니 저들의 언어를 아는 아이와 일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친구한테 언어적인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트랜슬레이터 같은 역할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실제로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왜냐하면 어떤 말을 수양이 언니는 저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면 그 언어를 내뱉지 않는 수양이는 또 다른 영화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언어만 아이들에게 맞춰가는 형태만의 역할을 이 친구가 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넣은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이 친구들이 실제로 자기가 물론 뭐 대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상황 안에만 있고 그 안에서는 매우 자유롭게 연기들을 했기 때문에 거의 자기의 언어를 스스로 찾아서 연기한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렇다면 그들 또한 라이터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써본 것입니다. 배우분들 뭐 여배우 주연 배우 세 분을 이제 얘기하면 저는 권은수 배우도 다른 영화에서 본 것 같고요. 조수양 배우도 조금 그 뭐 드라마나 이런 데도 요즘에 많이 나오시고 근데 정하단 배우는 이 영화를 통해 처음 본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각본으로 각색으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어떤 대사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그의 이제 뭐 생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이고요. 정하단 배우를 캐스팅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어떻게 정하단 배우를 캐스팅하셨냐? 연기한 경험이 없는 배우를 캐스팅할 때 이제 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저를 처음에 보고 나서 그때 제가 머리가 더 짧았는데 대머리라고 해가지고 기분이 조금 안 좋기도 했지만 그리고 오디션을 너무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사를 읽는 것 같은 거를 전혀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못하면 잘 안 되나 보다 이런데 한 마디를 시작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를 그냥 보내기가 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저희 음악하던 친구가 이제 몸이 저보다 더 큰 애가 있었는데 얘를 한번 좀 때려봐라. 이렇게 등이라도 한번 쳐봐라. 좀 근데 이제 딱 때리고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더라.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어서. 그 말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얘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또 다른 배우를 보게 돼 있었는데 그 다음날 그 배우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전사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를 밤새 준비하시다가 새벽 3시에 연락이 오셨어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누구라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걔를 또 불러보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대사를 줘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맨 앞에 나오는 홍대 거기 밑에 거기 천변 같은 데 내려가서 그러니까 상황극 같은 거를 줬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잔인한 게 여배우가 우는 걸 좀 보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렇거든요. 저는 근데 울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도 울더니 거기선 못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도와주려고 캐릭터처럼 제가 들어가서 얘는 이제 혼자 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고 얘야 여기서 뭐 하니?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2번이나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냐? 대답을 또 안 해요. 얘는 진짜 그냥 말이 좀 없는 애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돌아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너는 이름을 왜 대답하지 않았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한 얘기는 말씀은 되게 부드럽게 하셨는데 되게 왠지 차갑게 느껴져서 이름을 얘기하기가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상한 애다 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식의 오디션을 한 세네 번 더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캐릭터가 이 영화에서 많이 빛나는 역할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캐릭터가 제대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영혼의 순수성을 지켜내주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캐릭터들이 그냥 되게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들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보고 이게 결국에 이제 같이 하기로 그렇게 했었어요. 네, 독특한 인물이네요. 영화에서도 사실 제대로 대사 끝까지 하는 대사가 별로 없어요. 뭐 저 일할 내도 돼요. 뭐 중학교 나왔니? 뭐 얘기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조수영 씨가 이제 답답해하고 이 사실 영화에서 되게 특이한 게 주고받는 대사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뭐 자기 얘기만 하고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상황이고 특히 정하담 배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사를 그냥 침묵이라든가 표정으로 표현하는 정도지 그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는 그뭐 명확하게 한 게 마지막에 언니 나도 돈 벌게요 뭐 이런 게 좀 명확하게 감독님도 들리게 좀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그 답답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감독님은 이제 그걸 뭐 그냥 연기로 뽑아내기보다는 어떤 인물의 표정이라든가 캐릭터 자체에서 이제 그 아마 올라오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특한 배우를 만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감독님이 오디션 볼 때 전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영화가 이제 궁금하고 드라마가 있으면서 드라마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는 그 전사가 있는 것 같은데 영화에서 이렇게 솟아나지 않습니다. 뭐 하담의 가방에서 뭐가 나온다거나 뭐 그 태성의 과거가 어떻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좀 이게 드라마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거나 그거 자체가 영화의 영향 구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영화를 보면 분명히 전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사를 이렇게 많이 하셨으면서도 그 전사를 영화 속에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이유라든가 그리고 그런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초반에 상의를 하면서 저는 언제나 캐릭터들이 완벽하게 이해되거나 이해되는 착각을 주는 것이 제 스타일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사가 있거나 그들의 어떤 사연이 있으면 그들이 지금 하는 현재적인 어떤 움직임들, 결정들이 매우 너무나 당연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어떤 인간의 과거나 이런 것이 우리의 모든 현재를 규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고 좀 그래서 이것이 불친절하다는 걸 틀림없이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런 전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자기 얘기들을 좀 하고 뭐 이러는 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안 한 건 아니고 틀림없이 배우들은 매우 잘 소화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건 우리가 이 친구들의 어떤 과거사에 대해서 잘 몰라도 지금 이 과정을 같이 가는 것만으로 각자 좀 걸리는 마음에 걸리기를 원한 게 전부였지 이 안에서 모든 게 해소되거나 뭐 이런 걸 바랬던 게 아니니까요. 이 영화를 준비할 때 답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 그렇습니다. 전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답을 매끈하게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계속 이 컨셉을 유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 관객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제가 하나 정도만 손이 번쩍 드셨네요. 좀 아닙니까? 예, 제가 하나 정도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에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여러 군데서 이제 영화를 봤거든요.
서울동명화제에서도 보고 개인적으로도 보고 했는데 좀 이 공간에서 보니까 또 저도 긴장 어르신들하고 봐서 그런지 긴장감이 이제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이라든가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봐서 더 크게 느껴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뭐 욕을 한다거나 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도드라지게 보이잖아요. 네. 그걸 감독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상황을 주고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들에게 요청을 하셨는지. 단지 욕하는 장면 이런 거는만은 매우 구체적으로 그래요? 예, 그런 것만은 매우 구체적으로 어떤 감성적인 이런 부분들은 배우한테 맡기는 측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폭력적인 순간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원하는 어떤 수위를 넘어가게 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만은. 욕은 정말 매우 디테일하게 썼었어요. 예. 여기까지 해주셨고요. 관객 뭐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질문. 저도 홍대 구역에 가끔씩 가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것은 너무 유행이 구역이 잘 알아요. 그것 때문에 이 환경처럼 이게 좀 슬픈 환경처럼 좀 이상해요. 이것은 바나의 빈장담 있어요. 그것은 바나의 빈장담, irony. Irony? 바나의 빈장담. 그 의미가 잘 몰라요. 그냥 반대처럼 생각했어요.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유행처럼 곧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집 앞는 소녀가 두는 것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질문 이해했어요? 제 질문 이해했어요? I'm not really sure. 영어로 얘기하셔도 되는데. You can speak in English. 예, 저는 영어말 할 수 있지만 나는 irony 의미가 잘 몰라요. 저는 아이러니는 알겠어요. 예, 이것은 그냥 irony 있어요. 이것은 예, 홍대 그 진짜 유행의 구역 있으면 너무 많이 예, 대중에 많이 인기가 많은 곳 있어요. 많이 젊은 대학생 드나드는 곳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영화의 실제가 그냥 집 앞는 소녀가 드나드는 것만 강간 것도 있어요. 그냥 좀 진짜 슬퍼요. 그것은 irony 있어요. 네. 감독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 질문. 그 질문 이해했어요? 네. 두 번째 질문 그냥 번역 질문이 있어요. 번역자 캐트린 커비 있어요. 저는 평소에 번역자 한국 사람 있어요. 저는 그냥 궁금해요. 이 양쪽 사람 어디에 찾았어요? 무슨 번역자, 무슨 외국인 한국어 번역자 어떻게 찾았어요? 그것은 제 두 질문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그 홍대라는 이제 공간이 대학생들이 많고 젊음의 공간이고 되게 대중적인 공간인데 이 가출 청소년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상황들이 아이러니가 일으켰다 이렇게 저는 들은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질문 번역자에 대한 거. 번역자? 예. 영어 번역? 영어 번역자에 대한. 반역자라고 들어가지고.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저는 그 리얼리티 그러니까 어떤 현실은 매우 다층적인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현실은 공간뿐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에게 보이는 서울이라는 것은 홍대에 돈 받고 학교 다니면서 금요일날 놀 수 있는 대학생들이 보는 서울과는 매우 그 뭐랄까요 그냥 풍경이 다르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거기 가출 청소년들과 얘기하고 들었을 때 이들에게 보여지는 빈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건 저기는 들어가서
하루 쉴 수 있는 데다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처지에 따라서 보여지는 이것이 다르다. 그건 아이러니라기보다는 그냥 매우 다른 층위에서 존재하는 현재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그 번역자는 실제로 17살 미국 아이예요. 17살, 17 years이고요. 17살 미국 아이를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초반 번역은 제가 했어요. 제가 처음 번역을 하고 이 친구가 영화를 같이 보면서 계속 이제 좀 그 아이들의 영어 같이 좀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예, 뭐 그런 정도. 첫 질문 대답 다른 질문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한국 이야기 있어요. 한국 환경 좀 달라요. 그러나 아마 모든 국제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한국 이야기, 국제 이야기, 인류 이야기, 무슨 이야기? 외국 영화제에 가가지고 실제로 외국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영화를 굉장히 한국 국적에만 이렇게 놔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 고발적인 얘기로 느끼시지 않는 게 저는 좋았었고 되게 의도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남산타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풍경들은 이곳이 서울인지 어디인지 무국적성을 띠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중국에 갔을 때도 중국에서도 중국 사람들은 매우 퍼스널하게 느끼는 측면들이 있었던 건 우리 살아가는 전 세계 모든 곳에 이런 친구들이 있고 이미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겪어가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뭐 공간 이제 얘기인데요. 홍대 이제 거리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처음 볼 때 저 홍대에서 저도 많이 노는 편인데 몰랐어요. 홍대인지. 그리고 그 어쨌든 자기가 아는 공간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저는 그 뭐라 그럴까 빈집이 있는 거, 피자가 있는 이제 철거되기 직전의 공간들이 아현동이나 이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묘하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현동은 맞아요. 맞아요? 예, 아현동. 그러니까 그 제가 아는 걸 중심으로 보는 것 같고 이 영화가 되게 특이한 게 서울타워가 계속 이제 나오는데 그 공간이 어떤 지역으로 특정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어느 공간에서 갑자기 점핑을 하기도 하고 그 뭐 마을버스 타는 곳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감독님에게 예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그 어떻게 도심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들불이나 이런 곳이 이런 데를 찾았느냐. 그러니까 그 풀밭이 있는데 바로 뒤에는 이제 높은 건물이 보이거든요. 일부러 뭐 풀숲이 있는 곳을 찾아가거나 이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공간의 로케이션이라든가 지금 뭐 대답의 연장선상으로 그 이 소녀들이 있는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촬영을 하셨는지. 실제로 제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물리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공간들만을 찾은 것이고 실제로 그 고민을 했어요. 지금부터 여기까지 몇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쯤이면 밤일 것이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얼마나 걸린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종의 트라이앵글스러운 공간 안에 있는 로케이션을 그냥 다 찾았을 뿐이에요. 아현동, 홍대 이쪽. 아현동이 하나가 있으면 아현에서 시작했으면 그 동묘나 청계천 거기랑 아현동 이렇게 세 군데 안에서 대부분 90% 이상이 그 안에서만 찍은 거죠. 예, 네, 그랬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른 분도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 맨 뒤에 계신 분. 그다음에 하세요. 네, 오늘 영화를 보면서 내용을 모르고 봤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요즘 그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타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일을 보면서 그 폭력적인 장면이 상당한 시간을
이제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뻘을 때리는 같은 장면들이 상당한 시간을 계속 같은 반복이 됐습니다. 그걸 보는 관객이 내가 맞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할애를 못하고 밖으로 나가신 분이 아마 그래서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뇌가 구조상으로 계속 어떤 반복적인 그런 행동을 보면은 나도 그것처럼 느껴서 내가 신경질을 반응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정신분석학적으로도 보든가 그렇지 않으면 뇌의 구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좀 의심이 나고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아까 이렇게 폭력적으로 찍었냐고 사전에 위에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게 보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진짜 전 세계 모든 곳이 동일하게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와 이제 편집을 같이 한 분이 이제 촬영 감독이었는데 물론 매우 쉽게 한 3번 정도 맞고 끊어도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되게 했었는데 저희 둘이 저거를 끌고 갔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것이 바울이가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만약에 편집을 하면 조금 다르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뭐 건드릴 생각은 없지만 저 때는 그러니까 뭐 인간이 어떻게 느낄까에 대한 것보다 저는 그 친구가 이름을 말하는 순간을 좀 끝까지 목격해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편집을 결정한 것이었지 어떤 더한 폭력성을 느껴서 관객분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촬영을 할 때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친구가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매우 잘 알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네. 배우에게 연출을 할 때 몇 대 때려라 그리고 언제까지 얘기해라 그렇게 뭐 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게 그러면 이바울 그 배우에게는 어떻게 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씨랑 이제 상의를 해서 얘기했던 건 도대체 내가 왜 맞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너는 이름을 말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이름을 잘못 말하고 있나? 내 이름을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나로 인정하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고 부탁을 한 거였고 때리는 건 그냥 그거를 끝까지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정말 이거보다 한 2배는 맞은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손대식 변호사 하시겠습니까? 영화 제목도 들꽃이고 주인공이 가출한 새 소녀잖아요. 저는 이바울 씨 등장이 좀 이질적이라고 느꼈는데 영화에서 이바울 씨의 역할이 뭔가요? 저는 나중에 되게 깨달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뺄 수도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었던 이유들은 매우 영화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사적인 결정이었던 것 같고 그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하나였었고 일종의 저한테 좀 나중에 느낀 것 같아요. 좀 종교적인 캐릭터라는 느낌이 저 스스로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옆에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주는 뭐 좀 수호천사 같은 느낌을 지닌 무엇? 근데 그마저도
두드려 맞고 그러나 이제 또 누군가를 만나러 또 이제 가는 좀 이런 게 아니었나라는 걸 영화를 이제 다 하고 나서 계속 마음에 내가 뭐 너무 편의적으로 캐릭터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저로서는 빼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해봤음에도 그러지 못했던 건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는 바울이라는 캐릭터가 저라는 감독에게는 특징적인 어떤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뭐 잘 표현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면이 크지만 저는 뺄 수 없는 저로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그렇습니다. 아마 그들 곁에 이제 누구를 두고 싶지 않았나, 뭔가 역할을 하기를 바라지 않았나 예. 이런 이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뭐 캐릭터상으로 이질적이거나 또 이 친구가 되게 뭐 특이하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돈도 있고 착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또 기술도 있고 눈을 따는 기술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제가 뭐 하나 더 여쭐게요. 모든 인물들이 또 이제 실명으로 등장을 해요. 네. 그 캐릭터의 인물의 캐릭터와 이름이 실명으로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뭐 캐릭터의 인물을 외우기는 쉬운데 오직 한 인물만 태성이라고 불리우는 그거는 강봉성 배우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강호수 배우님의 일종의 태명 할아버지가 부르시는 이름이 태성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본명인 셈이죠. 네, 그러면 다 그렇게 실명으로 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름을 잘 생각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 대본을 정리하면서 좀 구분이 좀 안 되기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배우를 뽑고 나서 대본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본을 쓰러 산에 들어갈 때 전화를 했어요. 네 이름을 써도 되냐? 그래서 그 이름과 이 친구들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색깔들을 가지고 쓰기 시작을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안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배우들한테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저한테는 너무 초반에 힘들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 있긴 했는데 카메라가 너무 많이 움직여서 저는 중간에 멀미를 느낄 정도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는 눈을 감기도 했고 그거는 정말 영화를 보고 싶은데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멀면서 나가야겠다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도하신 건지 전 좀 그냥 좀 카메라가 그냥 차분히 바라봐 줬어도 배우들이 갖고 있는 그런 호흡이나 눈빛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보고 싶었는데 카메라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그거를 따라갈 수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의도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촬영 컨셉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촬영을 구성하고 할 때 또 촬영 감독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요즘 뭐 핸드헬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좀 더 과격하게 흔들리는 방향으로 하시는 이유 뭐 이런 이렇게 큰 화면으로 틀 거라고 생각 못해서 생각보다 훨씬 심해가지고 놀랐어요. 그리고 편집을 하면서 그러니까 편집을 하셨던 촬영 감독님은 거의 그분은 이미 토하셨고요. 왜냐면 계속 봐야 되니까. 근데 하지만 저희들의 촬영의 컨셉은 좀 뭐랄까 나중에 와서 전부 다 나중에 와서 이해가 되는 편이긴 한데 그냥 아이들을 우리가 처음에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얘랑 가까워질수록 조금 찬찬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같이 저 상황에 딱 던져지면 이게 뭐지? 라는 공간에 같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두드려 맞고 도망을 가고 때리고 어딘가로 막 가고 있는 애들 안에 그 현재에 같이 카메라 하나만 들고 뚝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습사 전쟁터에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마음으로 찍었고 실제로 촬영 감독도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를 저는 한 번도 몇몇 장면들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얘를 찍고 그 다음에 얘를 찍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저 배우들과 함께 그 씬을 돌려보면서 그 안에 촬영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함께 들어가 있었고 그 배우들과 깊이 커넥트 돼 있다는 걸 느끼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초반이 그렇게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그런 건 진짜 좀 보고 나서 알았던 것 같고 이 정도로 그 육체적으로 힘들어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찍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아마 다시 찍었다면 좀 그 면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지만 저희들은 그냥 심장에 카메라를 놓고 뛰어든다 같은 느낌이 더 컸고 차분하게 바라본다는 그런 말씀에 있어서 저는 차분하게 바라보는 카메라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애들과 같이 고생스러운 것들을 나도 혼란스럽게 겪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어쩌면 좀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서 울고 있으면 옆에서 그냥 이렇게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정도의 카메라가 될 자격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고 그렇게 촬영 감독과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한 가지 컨셉은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바랬던 건 좋은 훌륭한 클로즈업, 정말 인간적인 클로즈업을 우리가 마지막에 찍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의를 지킨 것이다 라는 생각을 중간에 계속 얘기들을 했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마지막 장면을 위한 거기까지의 우리의 클로즈업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영화가 이제 팬데일드인데 핸들드 영화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독립 영화들은 뭐 이 공간을 세팅한다거나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고 찍고 카메라를 옮겨 다니고 이러면은 제작비가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제작 환경에 따라서 카메라를 들고 편하게 찍고 한 번 더 해보고 이런 이제 선택들을 많이 하는데 이 영화가 더 그 어지럽게 느껴지고 이런 거는 그 앵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클로즈업이 되게 많아요. 클로즈업인데 흔들고 그러니까 더 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가출 청소년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들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멀찌감치 바라보는 카메라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이 더 그렇다면 다큐멘터리적일 수도 있고 이 영화는 이제 마치 전쟁 영화 같은 거죠. 카메라를 들고 누가 뛰어다니고 총알이 오고 있는데 뛰어다니는 흙이 튀고 폭탄이 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제 카메라인 거죠. 그렇게 뭐 사실 영화를 보면서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 진짜 어지럽네, 왜 미쳤나 보다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저는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안에 들어갔어야 하는 선택을 했을까? 이게 뭐 영화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저 되게 담담함을 믿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영화를 찍을 때 보통 어떤 차분한 깊은 애정과 어른과 같은 어떤 품에 안는 이런 거장 같은 태도들을 가지고 거리에서 실제로 하루하루의 생존을 겪어내고 있는 아이들을 본다라는 건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초반에 있는 클로즈업들을 그닥 진실한 클로즈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 영화에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오히려 그럴 때 노골적으로 카메라를 가까이 댔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진짜 그냥 진짜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냥 질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손 드신 분 계신데요. 예. 네, 그 아이들이
이 잡혀간 다음에 머리색을 바꾸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왜 한 아이는 머리색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두 아이는 왜 하필이면 그 색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금발과 와인색과 생머리. 저는 그 뭐 좀 오창경 그 여기서 이제 일종의 포즈 역할하는 삼촌 캐릭터가 애들한테 어울리는 걸 매우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얘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를 되게 본능적으로 알고 얘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애야 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아이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어른들은 그들에 대해서 매우 잘 알죠. 그래서 가장 어울리는 색깔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배우들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너는 무슨 색깔이 좋겠냐? 뭐가 너한테 어울리는 것 같냐? 각자 고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는 삼촌이 어떤 그런 걸 애들한테 어울리는 걸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너는 무슨 색깔을 할래?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고 한 애만 그렇게 한 건 걔는 생머리가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걸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 생짜라는 어떤 게 캐릭터에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은 더럽혀지지 않은 어떤 느낌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정도? 또 있으니까. 네. 그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거리에 아이들을 직접 인터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영화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실제를 반영한 건지 그게 궁금하고 그 인터뷰 하실 때 아이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뭐 제가 인터뷰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챙기는 단체가 있고요. 단체에서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서 이제 밤에 부천이나 안산 이런 데서 저녁 10시부터 이제 아이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버스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같이 저는 이제 빈대떡을 구워주는 사람이었는데 빈대떡을 구워주면서 애들이 이제 한 명씩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 좀 친해지기도 하고 그랬죠. 아이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되게 그런 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집에 대한 이슈가 크게 나오지만 아이들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원하는 명확한 꿈을 위해서 집을 얻고 싶고 작은 직장이라도 얻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빵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얘기를 이제 또 따로 또 살았던 얘기들을 이제 들어보면 실제로 영화에서 실제로 표현하지 않았던 뭐 잡혀가면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냥 최악이겠죠.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인터뷰의 내용들을 거의 아이들의 어떤 컨디션 같은 것, 상황적인 조건, 걔들이 느꼈었던 감정적인 현실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많이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사용해버리면 이건 뭐 청불도 아니고 이건 무슨 스너프 필름 같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깥뿐만 아니라 집안에서의 문제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버리거나 숨겨두거나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걸 끄집어내는 순간 영화적으로 이 아이들을 요만큼이라도 사용한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되게 못 견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래서 섹슈얼한 부분들을 가능하면 다 뜯어내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네. 이 아이들이 이제 잡혀가서
그 삼촌과 더불어서 태성을 만나는데 그 영화에 이제 갇힌 다음에 그 수양과 태성이 얼굴을 보면서 이제 예전에 뭐 이렇게 난 첫눈에 반했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택시 타고 오면서 이제 아는 사이였다고 예전에 아는 사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썸씽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풀어주려고 태성이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게 캐릭터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태성이 그렇지 않은 아이였다면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상당히 영화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지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설정이 이게 상당히 드라마적인 설정인데 영화답지 않게 우연의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설정을 하셨는지 말씀 드립니다. 거기 계속 잡혀 있으면 원래 그렇게 썼었어요. 그렇게 쓴 게 있었어요. 잡혀서 아이들이 탈출하려고 그러고 또 잡혀오고 또 뭐 가혹해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장면들이 영화의 40분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그렇게 원래 썼었어요. 그리고 태성이랑 캐릭터가 이렇게 우연스럽게 애들을 풀어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틀림없이 한 소리 들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게 맞나? 이런 생각도 되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로 인해서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끼리 어른이 도와줘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어쩌면 약간의 연애 감정 때문에 일어나게 된 어떤 일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어떤 태도, 그러니까 어떤 다큐스럽고 현실감 있고 하는 태도를 그 캐릭터의 어떤 청춘 영화스러움으로 이렇게 좀 달리 나가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조금씩 숨통을 틔워주고 싶은 그런.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영화적인 어떤 언어라고 그러니까 제가 줄 수 있는 무엇이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이제 분들이 어떤 사회 현실을 다루거나 사회 속에 있는 인물들을 다룰 때 감독님이 너무 끔찍합니다. 왜 이렇게 그리셨나요?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그릴 수 있지 않나요?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여기 담긴 거는 현실에 있는 거에 반도 안 됩니다. 저는 최대한 눌러서 담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었고 여기까지만 표현한 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됐다면 둘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시죠. 현실을 더 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런 끔찍한 걸 이제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감독님들의 성향과 스타일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 자체를 느끼는 것도 아픈 체험이기도 한데 이 영화 속에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영화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의 무엇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한 분 정도만 질문을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개. 그 긴 생머리 소녀 나오잖아요. 하담이가 마지막에 임신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임신을 한 거고 왜 그거 비밀로 한 건지 궁금합니다. 언제부터인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배에서 티가 나기 전이니까 그래도 한 4, 5개월 전 얘기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왜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실제로 이제 배우가 거기 전화를 했었어요. 센터에 그 미혼모 센터 같은 거 전화를 했을 때 아이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니 물론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겠지만 어떤 초이스를 주더라는 거예요. 입양을 시키면 도와줄 수 있다. 혹은 낙태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알아봐 줄 수 있다. 아니면 우선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좀 있을래냐. 이런 일종의 넘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상황 안에서 얘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바로 툭 내릴 수 없는 무엇인지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좀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면이 있죠. 이 영화는 기껏해야 한 일주일 정도의 이야기이고 하담이가 다른 친구들을 만난 건 얼마 되지 않은 일이고 아마 시간이 더 흘렀었으면 그 얘기를 자기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친구들은 그냥 그 정도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3, 4일, 4, 5일 정도 만나서 힘든 시간을 좀 같이 한. 저는 그리고 정확하게 생각하는 건 이 영화 이 아이들이 실제 아이들이었다면 다 헤어졌다. 다시 만나지 않는다. 마지막에 수양이조차도 다시 만나지 않는다. 잠깐 만났겠지만. 그래서 각자 스스로 살아가려고 생존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영화의 모든 캐릭터들이 서로에게 매우 진실하지 못한 어긋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함께 어떤 것을 겪어나가는 그런 것이 어쩌면 아마 저보다는 40대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저보다 어쩌면 매우 순수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결단을 내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게 답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참 이 셋이 만나서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더라. 이것도 조금 이상하고 이들이 다시 하담과 수양은 만나서 하담의 얼굴로 영화가 끝은 맺지만 권은수는 네. 옥상에서 병을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이런 그 상황들이 영화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렇게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너무 행복해도 이거 현실이 아닌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감독님이 고민을 해서 배우들하고 심지어 얘기를 해서 선택한 결말이 지금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또 계속 말씀하셨지만 40대가 그들을 이해하는 어떤 선에서 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최선이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의문점이 많지만 이렇게 했어야 했어. 이건 이 자리는 또 청문회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어떤 진심이라든가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어떤 태도들이 잘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음악의 사용이 상당히 인상적이기도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장르적으로 느껴지기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음악의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음악 감독하고 얘기를 하셨는지. 음악이 정말 매우 고민스러운 것이었고 저는 이 음악이 각자 훌륭한 음악 팀이었지만 너무 지금도 고민스럽고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음악이 차지하게 되는 어떤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매우 무지했었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하지만 음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은 이런 것이었겠죠. 아이들 더 슬프게 하거나 어떤 영화적인 어떤 효과들을 위해서 하고 싶지는 않다 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얘기들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가 않으니까 이걸 위로한다고 쓴 건데 왠지 이상하게 더 슬프게 만드는 것 같고 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긴장하면서 싸우면서 음악팀이랑 마지막까지 싸우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매우 재능이 있는 분들이었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음악에 대해서 매우 부진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대충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아쉽지만 감독님의 영화를 끝내신 지 촬영한 지 이제 1년이 지났고 이 영화에 이제 또 될 것이 그냥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개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들꽃의 앞으로 방향,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독님 지금 들꽃 이외에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라든가 앞으로 관객들에게 어떤 영화를 보여주고 싶으신지 그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꽃은 이제 6월, 7월쯤에 이제 개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봉이 돼서 모쪼록 많이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바랬던 거는 딱 한 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뭐 매우 훌륭한 영화, 뭐 매우 영화사에 남을 무엇 이런 것보다 제 입장에서 그 병을 던지는 아이가 마음에 되게 걸렸었던 것 같이 영화를 보고 이제 저 친구들이 마음에 조금 걸리면 눈에 밟히면 그것으로 들꽃의 역할은 다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예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좀 눈이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6, 7월에 개봉할 것 같고 다음 영화는 이미 찍기는 했고 지금 뭐 계속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저는 들꽃 시리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얘기를 우선은 3개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1개만 더 이제 하면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일인 것 같고 사실은 저는 들꽃의 어떤 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편도 엮여져 있고 그 다음 편도 또 마찬가지니까 사실은 마음으로는 저는 되게 많이 지쳤고 이제 좀 이렇게 그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또 개봉을 한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가주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 이 소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생존에 대해서 살아남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저 개인으로서 독립영화 감독으로서 살아남으면서 가치 있게 나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생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아이들도 생존하려는 아이들이었고 다음 영화도 생존하고 싶어하는 어떤 아이의 이야기고 그 다음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존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영화처럼 독립영화처럼 돈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거 생각하게 되는 건 우리를 생존하게 만드는 어떤 힘을 찾아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존 3부작입니다. 묻고 싶었잖아요. 네, 관객분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께도 들꽃 뭐 개봉과 그 이후의 작품 앞으로 꾸준히 힘내서 하시라고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